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429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사원 등록을 김현철 씨까지 사원 등록을 해봤었죠. 네. 어떻게 할지 네. 김현철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동일 씨 인적사항을 보고요.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성동일 인적사항 보시고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코드 1002번이죠. 자,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 회사 코드 1002, 사원명 성동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721010 1774918, 입사 날짜 2016, (1001) KR 체류자 엔터 2019? 2016이죠. 이걸 10월 1일 내국인 KR 주민 거주자 급여 월급은 400만원, 산재보험 적용 여부 여로 하시고,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370만원이네요. 370만원, 엔터. 고용보험 적용 여부 여죠. 장기요양보험 여. 경감률 제로, 건강보험증 번호 엔터로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혹시 있나요? 국외근로 적용 여부 부, 선원 부, 생산직인가요? 부, 사무직이라는 얘기죠.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그리고 논현동, 퇴사날짜 지나가시고, 자, 퇴사날짜가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동일 씨 인적사항, 지금 우리는 2020년 8월 25일 이전에 사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급여자료 입력이 안 된 상태니까 여기에 퇴사 날짜를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성동일 씨의 퇴사 날짜는 나중에 8월달 급여 처리하면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날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8월 25일까지 근무했으니까 8월 급여 처리하고 퇴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비워두세요. 자, 본인이 세대주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세대주 맞습니다. 다음 처이일화씨 입력할 텐데요. 연말정산 관계 밑에 있습니다. 배우자 2번, 배우자 3번이군요. 3번. 자,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그 주민등록표 다음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처이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퇴직 소득은 필요 경비가 어떻게 되느냐? 퇴직 소득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퇴직 소득 금액이 돼요. 퇴직 소득은 그래서 이일화 씨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 이일화 씨는 기본공제를 부로 입력을 합니다. 부로. 그래서 기본을 부는 0번.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입력을 합니다. 이일화 주민번호 770202 2045678.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자녀 성보라. 자, 자녀니까 직계 비속 4번, 연말정산 관계는 4번이고, 자, 20세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우선 나이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98년생. 자, 98년생이면 2020년 현재 22살이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0번 부. 뒤에다가 이제 나머지 사항은 입력합니다. 성보라 980711 211113. 자, 다음에 자녀 성덕선 연말정산 관계는 4번 직계비속. 자, 몇 년생이냐 하면은 00년생입니다. 그러면 딱 20세죠.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죠. 20세까지는 소득이 있는지 한번 뒤에 가서 소득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성보라는 아까 이미 넘어갔죠. 성노을을 봐야죠. 성노을은 성노을이 아니고 성덕선은 소득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20세 이하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성덕선 내국인 주민번호 00062 4030619. 자, 다음 성노을이죠. 20년생입니다. 그러면 올해 태어난 자녀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노을은 2020년 6월에 입양하였다 이랬어요. 셋째 자녀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입양한 자녀도 직계 비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 성노을 입력하시고요. 내국인이고요. 200530 311136. 그러면 여기 출산 입양의 셋째 자녀라고 3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출산 세액공제와 또 셋째에 해당되는 자녀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에 둘째 성덕선은 해당이 되지만 보라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공제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공제, 세액 공제는 자녀 세액 공제는 요 두 자녀, 둘째와 셋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영철 장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자, 2번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연말정산 관계에서 선택해 주시고, 자, 39년생이니까 60세는 넘었습니다. 혹시 소득이 있는지 가서 뒤에 가서 보세요. 자,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200만 원이면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는 여기서 저기 소득금액으로 안 보죠. 이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따질 때. 그러나 이거 2,200이에요.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이자소득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2,200이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부를 선택합니다. 0번 부. 부를 선택하고 이영철 입력합니다. 이영철 390203 122 2223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중에 수행 결과 한번 책에 있는 수행 결과하고 나중에 한번 쭉 전부 다 사원 등록하고 나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등록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사원 코드 1003번 노현주 씨 인적 사항입니다. 먼저 노현주 씨 사원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003번) 노현주 내국인이고 주민번호가 750426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사는 2016년 6월 1일. 계열 거주자 월급 350만 원.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310만 원. 국외근로 부 선원 부 생산직 부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62에 가로 열고 신림동. 퇴사 비워두시고, 자, 노현주 본인의 부양가족 명세에 본인이 세대주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현주의 주민등록표를 보면은요, 세대주가 박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주 씨의 배우자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를 0번으로 세대를 0번으로 입력해서 동그라미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수를 입력할까요? 박정수는 연말정산 관계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2번 3번 왜 자꾸 2번으로 보이지? 3번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봐야 돼요.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이 1,000만 원. 결손금은 마이너스죠. 소득이 아니죠.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봐주죠. 예, 그리고 사업소득은 없어요. 결손금이 났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입력을 배우자로 해놓고 이름은 박정수, 주민번호 731123,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3. 자, 자녀 박영인을 입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계는 직계 비속 4번. 자, 20세 이하인지 보겠습니다. 01년생 19살이네요. 소득 관계가 있는가 볼까요?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김영인의 소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하시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박영인 (01) 04 05 4 하나 둘 셋 넷 다섯 8. 다음 두 번째 자녀 박현우 07년생. 연말정산 관계는 4번 직계비속. 자, 박현우의 소득 관계는 밑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하시고 박현우 입력합니다. 내국인 070711 3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다음에 이제 동거의 정하영이가 있어요. 정하영이가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거기 밑에 추가 설명을 보시면 정하영은 20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 생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탁아동이라는 얘기죠. 자, 만 17세 이하여야 되죠. 예. 그러면 18년생 이제 2살이군요. 자, 그런데 연말정산에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해요. 6개월. 위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2월에 위탁을 받았네요. 20년 2월에. 그러면 6개월 넘었죠. 입력을 합니다. 정하영 연말정산 관계는 8번입니다. 8번 위탁아동 20세 이하 정하영 180101 423145. 네, 동거인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죠. 처남. 자, 처남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 6번. 연말정산 관계는 형제 자매로 입력하시고,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어야 되고요. 노병탁이 81년생이면 60세는 아직 안 됐고 20세는 넘었죠. 나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래 그 설명을 보면 동생 노병탁은 청각 장애인이며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자, 청각 장애인이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겠네요. 장애인이면. 그런데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1,5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자예요. 따라서 기본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로 입력합니다. 부로.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장애인 추가공제도 못 받아요. 네, 장애인 추가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란을 여기 번호 입력하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 추가공제라든가 경로우대공제라든가 부녀자 아니죠. 부녀자는 본인 거니까 해당이 없고요. 이러한 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거라는 거. 그거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이제 형제자매 입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노병탁 입력하시고 810203 1 2 2 2 2 6 이거 하나 더 있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현주 씨의 주민등록표를 보고 사원등록, 부양가족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원 1004번 이진섭 입력할까요? 1004 이진섭.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는 75032 1 6개의 5. 입사일은 2020년 0601. 엔터 엔터 엔터. 급여는 월급 220만 원. 국민연금 보수 월액 180만 원. 국외근로 있는가 볼까요? 부 선언 아니고 생산직 볼까요? 여, 네, 생산직 직원이다 하는 겁니다. 일여. 연장근로 비과세는 생산직의 경우는 연장근로 비과세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일여 해줘야 돼요. 생산직의 경우는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해주고 갑니다. 그 다음은 주소 입력하죠.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 11가길 36 성북동.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퇴사날짜 없죠? 지나가시고 이진섭 씨 본인이 우선 세대주인지를 확인합니다. 예, 뒤에 자료를 보시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본인 이진섭 가족사항이 있고요. 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인 이진섭 세대주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모친 황영숙 씨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관계는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선택하시고, 자, 출생 연월일이 44년생이니까 60세 이상은 맞죠.
자, 소득이 있는지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저 아래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네, 황영숙 씨 어떤 소득이 있느냐? 사적 연금 소득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적 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하죠. 1,200만 원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사적 연금은 1,200만 원까지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기본으로 해놓고 성명을 입력하겠습니다. 황영숙 출생 주민번호 440403 2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자, 그 다음 자녀 이지영이죠. 연말정산 관계는 직계 비속 4번 해주시고요. 자, 이지영이 나이는 04년생이니까 16살입니다. 나이는 20세 이하예요. 자, 혹시 밑에 소득이 있는지 볼까요? 없습니다. 20세 이하 하시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이지영 내국인 041001 4023451. 자, 자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민국 4번 직계비속 09년생이니까 11살. 이민국이 소득이 없는 거죠. 밑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20세 이하 이민국 090701 3013459. 네. 자, 근데 밑에 장애인 증명서가 누구 거예요? 장애인 증명서가 모친이죠. 장애인 모친. 네. 장애인 모친이 그 장애인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3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장애 내용에 제3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황영숙 씨 장애 여기 클릭하시고 아래쪽을 보세요. 1호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2호는 국가 유공자 등에 관련된 장애인이고 3호는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그래서 여기 3 넣어줘야 돼요. 장애인은 장애인 코드를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를 꼭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장애인 추가 공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맞췄는데요. 자,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죠. 김현철 씨부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수행 결과 나와 있습니다. 박정은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김장일이는 나이 제한. 네. 설명이 쭉 있는데 우리는 여기 결과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부가 김장일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김장일 부 맞고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 제대로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는가 보십시오. 네, 그래서 김장일은 96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2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공제를 부로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성동일 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동일 씨 쭉 우리가 오늘 입력을 했었는데 부가 누가 있냐면 배우자
그 다음에 이영철, 성보라 세 명이 부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일화 배우자는 퇴직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 다음에 성보라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고, 성덕선은 되고 노을이도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포함해서 이영철은 그 장인이었죠. 예. 장인은 왜 안 되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2,200만 원인가 그랬죠? 그래서 장인도 안 되었었습니다. 자, 배우자 퇴직소득 때문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영철 금융소득 때문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자녀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었었죠. 자, 그 다음에 노연주. 자, 노연주는 부가 형제자매, 노병탁이가 형제자매만 부였어요. 왜 그랬느냐? 네, 노병탁이 소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득이. 장애인이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었어요. 네, 그래서 노병탁 입력하지 않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진섭이 보겠습니다. 이진섭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세다. 우리 이진섭 하나 빼먹었습니다. 네. 자, 이진섭 입력할 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자, 이진섭 씨가 자녀가 있는데 지금 배우자가 안 보이죠. 그 설명을 우리가 뭔가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위암으로 2019년에 사망하였다. 지금 우리는 소득이 어느 소득이냐면 2020년도 소득에 관한 지금 원천징수나 또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에 사망을 했다면 배우자를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2020년도에 단 하루라도 살아 있었으면. 그러나 이건 2019년도 과세기간이 지나버렸죠. 2019년도는 하기 때문에 당기에 과세기간에는 배우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를 놓치고 갔다 이겁니다. 이진섭 씨는 한부모에 해당이 돼요. 한부모 추가공제를 우리가 놓쳤어요. 자, 그래서 이진섭 여기 한부모에다가 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부모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밑에 그 추가 설명을 꼼꼼히 다 읽어봐야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진섭 씨 이제 맞춰보면, 결과가 같겠죠. 수행 결과를 이진섭 씨를 보게 되면, 한부모 동그라미 세대주, 그리고 황영숙 씨는 장애 코드 3번 70세 이상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되고요. 두 자녀는 모두 20세 이하로 자녀 세액공제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입력한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 실수했었네요. 그래서 이 사원 등록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 배점도
한 8점 내지 9점 줘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사원 등록이 이것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예, 밑에 끝까지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예, 틀린 거 없이 잘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8점짜리였는데 다 맞았는데 요 한 부분만 체크 못했다. 8점을 다 빼는 건 아닙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한 감점이 설정돼 있어요. 몇 점. 저걸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감점을 받는 거예요. 8점 중에서 일부 점수가 감점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을 우리가 입력을 했고 또 결과하고 한번 비교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사원을 등록했으면 급여를 이제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급여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필요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상용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 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이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야 급여대장도 만들어주고 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것을 세무서에 보고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관련된 영수증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수당 있는 항목을 다 입력해 놔야죠. 또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공제할 항목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 및 공제 등록에서 또 한 문제 나옵니다. 수당 등록 및 공제 등록에서, 자, 그래서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은 지급일자, 재계산, 마감, 기능모음 이런 단추가 있는데요. 네, 지급일자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급여자료 입력할 때 지급일자라는 것은 귀속 월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나 상여금이 동일할 때 복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입력 실수 등으로 지급일자, 지급 구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급일자 키를 이용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설정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급일자는 매월 거의 같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일자는 1월 달에 만약에 우리 회사 급여 지급일은 25일이다 그러면 한번 25일을 해놓으면 다음 달은 복사해서 넘어가면 계속 25일로 지급일이 복사가 됩니다. 다음에 재계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세, 비과세 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원의 부양가족이 변경되는 등의 입력된 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계산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급여 자료를 올해로 이번 달로 복사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부양가족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재계산해야만이 부양가족 사원 등록에 입력된 부양가족을 읽어와서 다시 한번 소득세를 계산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감, 당월 지급분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을 완료했다는 의미이며 마감 시 수정이나 재계산, 삭제 등의 작업은 할 수 없다. 마감 후 다시 마감 키를 클릭하면 마감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이니까 급여 담당자가 급여 다 지급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가 되면은 그 뒤부터는 고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마감 눌러줬다가 수정 입력하는 실수로 수정 입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마감을 눌러놓으면. 또 기능모음에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세를 적용할 때 사용하고 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중도 퇴사 시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한 다음에 해당
퇴사월의 급여자료 입력 시 기능 모음에 중도 퇴사자 정산 키를 클릭하여 자료 입력한 후에 확인 키를 클릭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희 씨가 8월 달에 25일 날 퇴사 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중도 퇴사자 정산 이걸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당 및 공제 등록 입력 방법이 있어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대략 읽어보면요. 수당 등록은 과세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 구분. 그러니까 과세 구분이라는 것은 이 수당이 과세냐, 즉 소득세가 과세되는 수당이냐, 아니면 비과세되는 수당이냐, 그거를 수당 등록 시 정해줘야 돼요. 또 근로소득의 유형, 과세 구분을 비과세로 선택한 경우 비과세 유형을 입력하면 돼요. 근로소득 유형은 비과세 선택하면 근로소득 유형이 비과세로 됩니다. 또 월정액 여부도 중요해요. 월정액이다 하면은 실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비가 아니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월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세 구분인 비과세인 경우 월정액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비과세되는 수당 중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자, 실비 변상이 아닌 거, 실비대로, 실제로 발생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동일한 금액을 주는 식대 같은 거, 식대 보조금이라든가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 월정액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 비고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의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판단 시에 이것을 반영할 거예요.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데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월정액을 급여 대장에서 월정액으로 표시한 거를 다 더한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정액 표시 정확해야 되겠죠. 또 급여, 상여, 추가급여, 추가상여, 해당 수당이 급여, 상여 지급 시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나 상여가 또 있고요. 추가급여, 추가상여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공제 등록도 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공제 등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세라든가 사회보장보험료는요, 자동으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미리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등록하는 항목만 추가 등록을 해서 쓰면 되겠고요. 비과세 감면의 설정, 이거는 입력을 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설정, 이건 사회보험, 약간 이게 공제 등록에 등록이 된 것인데 사회보험 대상 금액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을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죠. 자, 나머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 아주 중요한데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또는 야근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비고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인정해 주고요.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이어야 되고, 또 직전 연도의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전 연도 총 급여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알려줘요. 이 사원의 직전 연도 총 급여는 얼마다 하는 걸 알려주고, 월정 급여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하기 때문에 210만 원인 거 뭐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식대를 우리가 비과세로 선택을 하려면은 한도가 있습니다. 아까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인데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돼요.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거를 운영을 안 하면서 식대를 주는 것이 비과세지, 식당 운영하면서 식대를 또 준다 하면은 과세가 된다 이거죠.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 없이 월 10만 원 식대 보조비 주는 거, 이게 비과세예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도 잘 나오는데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조건은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다만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과세예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보는데 실비도 받고 또 월정액으로 받는다면 이 월정액은 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실비로 받는 것이 없어야 돼요. 또 출산 보육 육아수당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국외 근로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는 건설직과 원양 어선이 아닌 국외 근로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원양 어선 근로자라든가 해외 건설 근로자는 월 300만 원 봉급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9번, 10번 나눠져 있어요. 또 육아 산전 휴가 수당이 있습니다. 육아 산전 휴가 수당 제한 없어요. 비과세. 육아 산전 휴가 수당 비과세. 자, 그래서 비과세 유형과 여기 비고에 있는 조건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급여 자료를 네 사람의 급여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